네, 여러분 금융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좀 떠오르시나요? 막연하게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계좌이체 하시고 또 힘이 되는 친구들에게 커피 교환권 선물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때 이용하는 모든 결제 서비스들이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기도 하고 또 안전할 것 같으면서도 괜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현재 금융생활의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건 대표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핀테크 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편 송금과 결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들과 기회들이 있는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승건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팀의 이승건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누고자 이렇게 함께 모셔서 얘기하게 됐네요. 저희 서비스 이제 보시면 혹시 저희 서비스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가요? 적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을 캐주얼하게 만들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 Make Finance Casual이라는 다소히 이제 좀 재미있는 이제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회사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3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4년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저희 팀이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팀의 사정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3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2억 원 이상의 빚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고요. 8개의 제품이 실패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난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첫 번째 실패는 1년이 걸렸는데 마지막 실패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싸게 실패하는데 전문가가 되고 있었다. 이 정도가 유일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이제 회사에 자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첫째로 이게 이제 금융 서비스인데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치 않은 서비스였고요. 설사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 자본금 10억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빚이 2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벤처 투자를 받는 게 당시로는 위법이었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서비스를 어찌어찌 런칭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서비스를 한 달 만에 접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저희가 파트너로 반드시 금융기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혁신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또 생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이제 허용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당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이제 투자부터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저찌 해서 결국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사로부터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정말 벤처 투자였던 게 저희 그 당시 팀원은 5명이었고요. 제품은 한 달 하다가 멈춰지어서 제품도 지금 존재하지 않았고 뭐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만 있고 실제 규제 환경 때문에 런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금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다행히 실리콘밸리 투자사였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동시에 이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규제 당국에서 감독 당국에서
핀테크라고 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점점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제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 금융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지난하고 쉽지 않지만 꾸준히 이제 은행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제가 이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금융생활은 너무 불편한데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이거를 더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생각해 보면 은행 앱 등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할 때 절대로 문자 메시지나를 보내듯이 톡을 보내듯이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저도 이제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딱 멈춰서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듯 정말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공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금융 생활들을 보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송금 분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제를 할 때도 아주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대출을 받을 때도 실제로 지점을 거의 방문하지 않고서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 시작점이 저희가 이제 계좌 송금, 계좌 이체였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은행 앱과는 다르게 첫 화면에서 보낼 금액과 받을 사람을 선택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5자리만 입력하면 송금을 완료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법적으로나 사업 환경적으로 문제 없이 만들어서 런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간단한 그런 서비스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까지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2년에 가까운 시간의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런칭했다가 폐쇄돼서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다시 1년 반 만에 1년 만에 다시 런칭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점점 더 은행 계약과 사용자가 늘어가면서 더 좋은 서비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제 지금 수치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450만 명의 다운로드자가 있고요. 매달 성장세가 이제 30%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사가 아까 이제 실리콘밸리 투자사라고 했는데, 그 투자사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페이스북의 초기 시절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송금 규모를 보면은 한 달에 이제 500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송금 규모도 4천억 정도를 한 달에 송금하고 있는 그런 소액 송금 서비스로 이제 성장을 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제 아주 네모모라든지 카모모 이런 아주 큰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성장세를 지금 보이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근데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행복해야 이런 이제 소비자가 행복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팀원들이 정말로 행복한 길은 이런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뿜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글은 이제 저희가 구인을 실제로 할 때 사용하는 글인데, 읽어보면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굉장히 춥고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의 수개월, 상시적인 위험,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을지 미지수, 성공할 경우 명예와 인정이 뒤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멋있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하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글이냐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분이 1912년에 남극 탐험을 할 때 남극 탐험하는 크루들을 모을 때 썼던 신문 광고의 글귀입니다. 당시 이 광고를 보고 정말 당시로서는 남극 탐험이 지금의 이제 우주 탐험과 같은 이제 프론티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29명의 크루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남극에 이제 깃발을 꽂고 복귀할 수 있었던 그런 글귀예요. 그래서 이제 선구자의 긍정이라고 하죠.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희생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 전체의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본인들의 희생과 이제 헌신을 이제 긍정하면서 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팀원은 이제 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더 한국의 금융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게 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모바일에서 편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그냥 전체 맥락이에요. 그래서 토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채널, 그리고 훌륭한 사용자 경험, 그리고 아주 높은 고객 만족도, 그리고 차별적이고 아주 비교 우위의 IT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소비자를 가지고 있고 금융 서비스의 상품에 대한 아주 오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대출을 받을 때 지점에 그렇게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에서 아주 편하게 해준다던가, 결제를 할 때도 편하게 해주고 송금도 편하게 해주고, 해외 송금이 됐든 환전이 됐든 자산 투자가 됐든 모바일에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이제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부분은 간편 송금과 결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치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페이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페이, 무슨 페이 하는 것들이 시장에 한 20-30개씩 나와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수많은 IT 기업들이 이런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고 있겠지만은 결제가 정말로 불편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잘 편하게 해결한다면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중국의 알리페이 때문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실제 여기 저희가 첨부해 놓은 사실이 알리페이의 이제 홈 화면입니다. 이 앱을 딱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참하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서비스는 새로운 그 위에 부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리페이에서 실제로 가능한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 여역교와 같은 자산 투자, 그리고 수지 충치와 같은 핸드폰 선불 결제, 그리고 뭐 신용 가성간도 이제 체크카드 선불 결제, 영화 예매, 복권, 수도세, 전기세 납부, 그리고 뭐 그 오픈 마켓, 그리고 이제 배달시키는 거, 게임 아이템 구매, 뭐 비행기표 예매, 기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의 그 중국인들은 위챗이나 알리페이의 서비스를 벗어나지 않고도 인생을 다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에 세탁해야 되는 세탁물이 있다. 그러면은 알리페이나 위챗에서 세탁 이렇게 해서 자기 주소를 치면은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면서 세탁물을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결제나 뭐 영화표 예매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플랫폼이고 아주 고부가 가치의 플랫폼이라고 판단을 사업자들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페이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실제로 오픈마켓, 우리나라로 치면 뭐 G마켓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시장의 이제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몰이라고 하는 업체와 JD라고 하는 업체가 시장 전체를 거의 다 과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T몰이 바로 타오바오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몰이고 JD가 장둥닷컴이라고 해서 2위 업체의 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리바바는 당연히 알리페이만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고요. JD라고 하는 장둥닷컴도 당시에는 알리페이만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뭔가를 사려면 알리페이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점 사업자들이 알리페이를 쓰도록 유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푸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많은 4억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용자 수를 알리페이가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이와는 달리 그 누구도 독점적인 지위의 이커머스가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하는 장터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상황을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도 정확히 3개의 사업자, G모모, 1모모 이런 식으로, 소셜 커머스도 정확히 3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피지사라고 하는 결제 대행사도 정확히 3등분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과점적인 상태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리페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특정 자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전 국민적 서비스로 발돋움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페이 서비스가 있지만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을 압도하지 못한 채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리페이처럼 전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는 다르게 결제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작아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수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단가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인도나 유럽, 미국,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온라인 결제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고 수익성도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IT 강국이다 보니까 결제 대행 서비스가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를 통해서 많이 단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맞춰서 투자금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를 막 더 많이 해내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 서비스 채널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를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의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5개의 시장인데요. 하나는 IT 시장,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결제, 그러니까 온라인 커머스,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 이렇게 이제 5개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 목록을 여기에 이제 정리해 놨는데요. IT 분야에는 저희가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구글, 야후 등의 비즈니스가 이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는 유튜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올레 TV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베이나 아마존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시장의 크기를 보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잘 나가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시장보다도 금융시장은 3배 이상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이 막대 그래프, 이게 통통한 이 막대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이 하나의 막대 그래프가 다 매출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녹색은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온라인에서 나는 매출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80% 정도 있다는 거는 이 분야에 있는 사업자들이 80%의 매출을 온라인에서 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나죠. 오히려 이 오프라인에서 무슨 매출을 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전자상거래 분야를 보더라도 45% 정도의 매출이 온라인에서 나고요. 55%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납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금융 분야예요. 금융 분야를 보시면 시장은 제일 큰데 88% 정도의 매출이 오프라인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 정도가 온라인에서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의 영역이 너무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적어도 이쯤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지금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매출처를 보면은 매출의 99% 정도가
오프라인 지점에서 납니다. 실제 이제 영업 지점에서 나고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나는 매출의 규모는 정말 계산하기 민망할 정도로 작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은 역시 얼굴 보고 악수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출도 지점 가서 받아야 되고 계좌이체나 이런 것도 지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금융업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업은 인터넷 모바일 접점에서 굉장한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못해도 40% 정도까지 이 매출처가 상승한다면 누군가는 이 매출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근데 금융기관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금융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핀테크와 저희와 같은 IT 사업자들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분야에 진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더 잘하는 분야니까 우리가 여기 진출해서 금융 소비자에게도 더 큰 편익을 주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 매출을 가져가 보자. 제일 큰 시장에서. 이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도 그래서 지금 핀테크 붐이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형도를 봐서 다르지 않아요. 어딜 가도 다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핀테크가 난리 난 이유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매출 비율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핀테크는 아마 계속 지속되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채널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월 50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거래에서 일어나는 속성을 보면은 기존의 금융 채널들과는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뱅킹 앱에서 일어나는 거래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는 5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 서비스이다 보니까 거래 가능액이 이제 달라서 전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 구성을 여기 이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20, 30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이미 보실 수 있는데 모든 연령층을 커버하는 채널이 아니라 20, 30대에 한정된 20, 30대에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응되는 그런 채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20, 30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보통 핀테크 서비스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들의 앱이나 웹 서비스와는 다른 속성의 채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그 채널의 속성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팔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팔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예로 들어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앞서 소개드렸던 알리페이 같은 경우 알리페이의 인터내셔널의 대표인 사브리나 펑이라고 하는 그 여성 대표님께서 한국에 와서 하신 말씀이 이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되겠죠. 1억 정도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된다. 우리는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취급해서 1인당 대출 금액은 1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이다. 아주 소액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이나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월 보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휴대폰 액정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액정 보험은 100원입니다. 100원. 그러니까 100원을 들여서 모바일에서 가입을 하면은 휴대폰 액정이 깨졌을 때 무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기존의 금융기관들 같은 곳에서는 이 100원짜리 보험 상품을 팔아서는 도저히 수지를 남길 수가 없어요. 몇만 원 이상의 가입금이 있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이제 영업 지점도 운영해야 되고 보험 가입 서류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원 받으러 그 사인하러 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이나 웹 접점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간편하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그런 영업점을 운영해야 될 비용도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보험 상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100원에서 300원 사이의 보험 상품을 굉장히 많이 알리페이는 팔고 있고 가지수도 굉장히 수십 가지에 이르고 정말 별의별 보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이즈 뷰티풀이 이제 통하는 게 모바일에서의 채널이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런 방향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간편 결제와 송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핀테크 일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핀테크라는 단어는 아마 다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처음 정립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가 핀테크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핀테크는 결국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핀테크 하면은 굉장히 기술 기반의 정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 이런 것들로 이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핀테크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고요. 실제로 핀테크라고 해외 시장에서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제가 그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활용,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소셜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핀테크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사업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핀테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아주 간편하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업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농산물이 1년 뒤에 어느 정도의 우수한 경작물을 나타낼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일 같은 경우에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구고 많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일을 해서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 날씨와 기상 상황, 토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날씨에 대한 예측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 날씨를 통해서 그 농작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날씨 정보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보들을 모두 활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경작했을 때 1년 뒤에 어떤 성과가 가장 많이 날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되면은 아주 대단한 이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이 업체는 사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농부들에게 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농작물을 내가 재배하려고 한다라고 그 기술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입력을 하면 그 농부에게 그 농작물이 그 경작에 실패했을 시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험을 들어주려면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예를 들면 이 경작물이 잘 안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잘 됐을 때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어떤 소위 이제 대손이라고 하죠.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회사는 그걸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새로 경작을 시작할 경우에는 대출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얘기예요. 원래 농부가 새로운 밭을 새로운 종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씨앗을 사오기 위해서 돈을 대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은행을 가겠죠. 은행에 가서 상담원에게 얘기하겠죠. 우리 밭이 여기다. 내가 이런 종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달라. 그러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대출이 보통 승인이 안 나죠. 예. 혹은 뭐 날 수도 있겠죠. 정말 친한 사이면. 예. 그러니까 참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의 얘기인데 이 기업은 그거를 데이터로 완전히 활용해서 그런 이제 사실은 농부가 더 과감하게 좋은 작물들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삶이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기술 기반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핀테크의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핀테크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기 시장이어서 지급결제나 보험같이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핀테크가 많이 성숙해서 이렇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 사업 모델이 바뀌는 거잖아요. 단순히 기술이나 데이터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이런 완전히 새로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냐, 이게 어떻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그 얘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 문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에 마크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투자한 서비스를 저희는 다 쓰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아주 유수의 업체들에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2011년에 한 말이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더 이상 예전 것과는 다른 어떤 특이점을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느 산업에 적용이 되더라도 그 산업의 전체적인 그 가치 사슬을 모두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전자상거래, 또 사실은 상거래를 전자화시킨 것일 거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지금 산업 전반에 곳곳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회사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주 기존에는 팽팽했던 관계가 독점적인 사업자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의 산업 재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CD를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무슨 레코드점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가서 음악도 들어보고 CD를 구매하곤 했는데, 요새 누가 그러고 삽니까? 네, 멜론을 쓰거나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바로 제 모바일 폰에서 다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은 다 망했죠. 그러니까 이런 IT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화되면서 완전히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저희 비디오 대여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레 TV나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 혹은 유튜브에서 보고 다 그냥 다운받아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게 되고 있죠. 이것도 완전히 시장이 재편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전자상거래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니까 이게 실제 어떤 물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선 상품이나 아니면 좀 눈을 보고 싶은 상품은 이제 눈을 보고 고르고 싶은 상품은 직접 방문해서 고르는데, 여러분 요새 V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VR이라고 해서 이렇게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헤드셋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써봤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 봤는데 이게 진짜 현실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된 그런 VR 기술이 만약에 전자상거래가 더해진다면 집에서 있지만 VR 헤드셋을 끼고 신선 상품이나 실제 사물을 이제 만져보면서 고를 수 있는 시대까지도 이제 곧 열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이제 더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옮겨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음악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산업 재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핀테크도 사실 그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금융에 침투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게 핀테크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핀테크의 성장은 또 그 모바일 서비스의 발달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도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 앱 카테고리에서의 순위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위가 웰스파고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입니다. 미국에. 두 번째는 이제 캐피탈 원, 뭐 페이팔이라고 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도 있고, 크레딧 카르마, 뭐 벤모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은 1852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업을 160년 정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은행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160년 동안 은행을 했으니까
경험도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믿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도 많이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98년도에 설립된 페이팔이나 심지어 09년도에 설립된 벤모 등과 다운로드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지만 사실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 160년 동안 모아온 어떤 웰스파고의 신뢰도와 자산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그냥 편하고 단순하면은 신생업체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용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업력을 뛰어넘는 고객 접점을 이 업체들은 신생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분야에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소위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다양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금융 생활을 하는지를 좀 보면 이미 대부분의 금융 경험은 온라인으로 많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 통계 자료인데 최근에 보면은 CD나 ATM기 혹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금융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90% 이상의 경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적은 경우 텔레뱅킹이나 영업정 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의 통계이기 때문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실제 지점이나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지막으로 지점에 가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가끔 비밀번호 여러 번 틀리거나 공인인증서가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에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곳이 사실 은행 지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지점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현행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런 환경들이 이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환경인 거죠.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을 내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에게도 되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 빅뱅이라는 현상 속에 저희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얘기는 매년 데이터가 생산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인 거를 넘어선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한번 가늠을 드려보면 2018년이 되면 인류는 되게 특이한 지점을 도달하게 되는데, 2018년이 되면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인류 역사 이래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데이터의 양과 같아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거죠. 2019년이 되면 2019년 한 분기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양과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속도로 데이터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 인터넷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의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죠. 저희 맨날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자발적으로 내가 뭐 하는지 다 남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메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에서 뭘 검색한 이력도 다 남고요. 어느 위치에 가서 무엇을 먹고 뭘 했는지도 다 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맞춤법 같은 그런 사소한 정보들도 다 인터넷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이렇게 남다 보니까 더 이상 금융거래 정보가 없이도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해주고자 할 때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금융거래 기록, 카드 거래 기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신용정보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출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들, 뭐 SNS나 검색 이력, 위치 정보, 맞춤법 등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빅뱅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상태에서도 사람의 신용도를 성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비금융기관들의 서비스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이런 영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지점에 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모바일 뱅킹 앱을 다 지우고. 그러지 않거나, 혹은 갑자기 데이터 생산이 멈춰진다. 사람들이 갑자기 SNS를 안 쓰기 시작한다. 그러기 전에는 이 흐름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좋은 예가 그 위어바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알리페이의 투자 상품에 대한 예입니다. 투자 이율을 이제 6%나 아주 고금리로 제공해주는 그런 투자 상품이었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소액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시 입출금식 MMF 상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하루를 넣어놔도 하루 동안 이자가 붙어서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6%라고 하는 고이율로 인해서 무려 9개월 만에 76조라고 하는 자금이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소액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돈을 넣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주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투자를 하는 업들은 보통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서 오랜 신용도를 쌓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76조라는 돈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빨랐던 업체가 자산 투자사가 25년이에요. 네. 근데 알리페이의 위어바우는 그걸 9개월 만에 한 겁니다. 네. 근데 한국엔 아직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터넷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대면 접점에서의 이런 노하우들은 엄청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모든 금융기관이나 모든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핀테크는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IT 업체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교집합으로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전통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되냐면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조직 문화라든지 기술 혁신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결정이 무거운 부분, 그리고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은행 전통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되고요.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니치 마켓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자원과 자본력, 그리고 규제나 금융 이해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업의 형태, 미래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금융 생활을 할 건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과격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은행에 가서 금융을 하는 일은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자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기면 학자금 대출을 가장 잘해주는 업체한테 가게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을 차린다 그러면 자영업 대출을 제일 잘하는 업체에 가서 빌리게 되는 거고, 내가 뭐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불리고 싶다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 등과 같이 투자 상품을 가장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우리의 금융 생활은 뭔가 금융과 관련된 게 있으면 무조건 은행이나 어딜 가야지 였다면, 이제는 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로 찾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굳이 되냐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귀찮아, 나는 그냥 한 군데서만 할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도 학자금 대출을 아주 잘하는 외국의 업체 중에 소파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그 학교와 그 학교에서의 학점 레벨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학점과 학교 레벨을 가지고 이 사람이 취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평균 수익을 갖게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학점을 보고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은행보다도 부도율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 더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은행이 과연 우리의 A등급, B등급 이 학점을 보고 신용평가를 해서 나한테 대출을 그거에 맞춰서 해줄까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들이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제공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미래가 바뀌어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동일한 경쟁이기 때문에 IT 기업이나 전통 금융기관 모두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아마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사례를 보면은 경쟁이나 죽자사자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제휴나 파트너십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핀테크 기업 뒤에는 언제나 이제 어떤 하나의 금융기관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제휴나 조인트 벤처 같은 공동회사를 설립한다던가 아니면 핵심 유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기업, 핀테크 기업을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미리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성을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경쟁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 경쟁사의 경쟁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고 키워줌으로써 자신들의 우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코워크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통기관,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이 협력해서 혁신을 수용하고 또 혁신을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미래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그 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금융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은행 홈페이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은행들과 비슷하게 대출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카드 가입, 카드 비용, 이제 뭐 예금 이체, 그리고 이제 뭐 하우스론이라고 해서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 분야 하나하나씩 다 공략을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은행의 이제 하나하나의 분야들을 이런 수백 개 업체들이 지금 공략하면서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어떤 금융업을 할 때 이런 일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어떤 금융 서비스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금융업이 딱딱딱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업이 아니면 다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고 한국에서처럼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혁신과 시도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실제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나 P2P 대출, 해외 송금 서비스, 금융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등과 같은 굉장히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는 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금융 당국과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노력해서 더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간편 송금과 결제를 비롯해서 핀테크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었고요. 2부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기 전에요. 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심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온라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참 많잖아요. 네.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시작하실 때. 네. 어떠셨어요? 네, 실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서비스는 아직 런칭한 이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은 전자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거는 뭐 누가 와도 완전히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가 나는 그 사고의 규모나 범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고가 없도록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런 목표를 추구하면 이제 이상한 프로세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토스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네.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비스 런칭 전에 1년 동안이나 걸렸잖아요. 네. 그동안 저희가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아주 수많은 보안 전문 업체들과 함께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보안 그 프로세스를 안에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등록된 전자금융 업체로서 금융위나 금감원으로부터 실사와 감독 그리고 이제 보안 인증이 다 돼서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은행들과 계약하면서도 모두 보안 인증을 했고 저희가 사용하는 보안 모듈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없는 이제 미국의 국방부나 체이즈뱅크처럼 아주 보안이 중요한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해서 저희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전액 100%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 먼저 해드리고 사고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자잘못을 가리는 그런 100%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할 일은 없었죠. 그렇죠. 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네,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금융결제 서비스가 좀 간편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는 한 페이지에 카드 번호, 뭐 CVC 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 궁금증이 드셨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창업을 했거든요. 이 서비스 시작한 이유가 결제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꼬이고 꼬여서 1시간이 걸린 거예요. 너무 화가 맞아요. 나서 창업을 하게 있죠.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규제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관계, 역학 관계, 비즈니스 이유들 그런 것들이 모두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참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 뭐 여러 사업의 이해관계 그리고 규제 문제가 얽히면서 그러한 방식의 결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그런 방식의 결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네,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리드해 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드할 겁니다. 네. 아마 취업준비생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요. 사실 은행, 금융업계 준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은행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지점에 입사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나의 미래는 어디 있나 이런 좀 고민이 드셨을 것 같아요. 금융권의 미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금융은 인간의 근본적인 사회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가 바뀔 수는 있어도 금융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는 은행에 취직했다면 이제는 핀테크 기업에 취직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금융업에서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다 핀테크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은행에 입사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이제 실제로 체감되려면은 뭐 이제 5년 이렇게 걸리니까 너무 크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5년 뒤에 입사했다가 지점이 다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래서 맞는 곳에 입사하시길. 그럼 은행을 좀 준비하던 취업 준비생들이 핀테크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좀 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본질적인 기술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비대면에서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들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오해를 살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금융권도 여전히 좋은 많은 혁신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핀테크 업계 말고도 금융업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새로운 일자리, 유망한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혁신들은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뿐만 아니라요, 뭔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기까지 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대표님의 강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